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입니다. 우선 올해를 헤쳐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은 다사다난했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4.19 혁명, 5.16 쿠데타, 부마민주항쟁과 12.12 군사반란, 5.18과 60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이 났던 격변의 해 못지 않았습니다. 내란 반동과 내란 극복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전진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지전을 펼쳤습니다. 내란 세력은 헌법재판소와 1심 법정을 극우 선동과 반헌법적 궤변의 무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와 소셜미디어에서 윤 어게인을 퍼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혹한의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을 외치며 싸우셨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는 물론 광주 5.18 민주광장, 전주 객사 앞, 부산 점포대로, 대구 동성로, 대전 은하수 사거리, 청주 충북도청 앞, 춘천 거두 사거리, 제주시청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감한 행동으로 사필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내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정부 사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8개월간 어쩔 수 없이 세간에 비껴서서 패문 독서를 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공부하며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광복절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내란 일당은 물론 내란 동조 세력과는 일체 타협 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과 함께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포부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위축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저희의 역할과 효능을 아실 수 있도록 용감하게 강소정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레드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당 민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무지개 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외연을 확장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국민께서 행복한 연말과 희망찬 연시를 맞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범죄에 대한 노골적 은폐 공작입니다. 그만 억지 부리시고 조속히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 정교 유착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의 정치권 전방위 로비는 2020년부터 집중됐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선 직후인 22년 3월 22일 윤영호와 윤석열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은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유사 종교 집단의 당내 경선 좌우는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올 때 신천지에 10만 명 가입으로 본격화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를 넘어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윤석열의 집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정치자금 사건이나 뇌물 사건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단지 통일교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기왕 특검을 하려면 통일교를 비롯한 정교 유착 의혹이 있는 모든 종교단체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헌위법적 정교유착 의혹을 은폐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주 부의장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연이은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료 의장단의 간곡한 요청마저 저버리며 지켜야 할 가치라면 앞으로는 부의장직 내려놓고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시는 것이 평소 제가 생각하는 주 부의장님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의장이라는 직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그 많은 세금이 언제부턴가 주 부의장님 앞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장식 최고위원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2026년은 정치개혁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 그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이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처리했어야 할 정치개혁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구당 부활 등 거대 양당의 관심사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첫 번째 안건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 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5당과 시민사회는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등 정치개혁 과제들을 이제 이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교섭 단체에 대한 제도적 선긋기입니다. 국회 운영, 안건 협상, 예산 심의 등 핵심적인 정치 기능에서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어떻게 개혁을 논의하겠습니까?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그 출발은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하고 강조해온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약속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20대 대선 공약집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약속 공약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 시절부터 2인 선거구제 폐지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입니다. 현행 선거구제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비리와 자격 상실, 재보궐선거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당선 무효 등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만 80곳이고 선관위가 고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126명에 달합니다. 이 중 72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지방선거를 반복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6년은 교섭단체 기준을 정상화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정치개혁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가 갈수록 기괴한 짓을 일삼을 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꾸짖어 왔습니다. 지금 쿠팡이 바로 그 못된 송아지입니다. 스스로 유통혁신과 테크 기업이라는 보기 좋은 가면을 쓰고 노동자의 안전과 고객의 신뢰를 짓밟았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마저 농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 쿠팡은 더 이상 테크 기업도 글로벌 혁신 기업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고객 기만 기업이자 노동 인권 유린 기업이며 보안 관리 실패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통째로 노출시킨 무책임 기업일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범석 의장의 독단적 경영이 누적시킨 명백한 오너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수위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쿠팡의 물류 현장에서 최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범석 의장이 한 일은 사망한 노동자의 성실성을 의심하며 가짜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고 과로사 산재 판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6,000여 명의 노동자를 감시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권 침해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인지 40일 만에 내놓은 사과문은 반성이 아니라 법무팀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리스크 관리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유출을 노출로 바꾸는 말장난 수준으로 대응하려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긴급 현황 질의 청문회를 통해 압박하고 이제 연석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자 사과문 쓰고 셀프 조사 결과까지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꽤 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러한 기만은 우리 국민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보안사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축소, 지연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미국 내 주주들까지 김 의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자국 주주들에게조차 외면받는 문제적 경영자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반성 대신 꼼수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을 이간질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고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을 언급하며 스스로 통상 이슈의 인질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쿠팡의 비겁한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관세 협상은 국가 전략의 영역이지만 쿠팡의 보안 사고와 노동권 유리는 명백한 대한민국 국내법의 영역입니다. 투명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미국 법의 영역입니다. 미국 정부조차 자국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을 통상이라는 이름으로 비호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상 이슈와 쿠팡의 문제 사안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부는 미국 당국과 적극 공조해서 쿠팡의 불투명한 공시 체계와 보안사고 은폐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회는 2025년의 마지막 이틀 동안 쿠팡 사태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그 오명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상식을 지키는 경영이 무엇인지, 상식을 지키는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이 무한 참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6일에 있었던 목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참석하신 전원이 참석해서 추모의 뜻을 전한 바가 있고, 지금 공식 추모제에는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내려가서 함께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